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시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주말에 글로벌리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저번 주부터 있었던 이슈가 영사관, 그래갖고 미중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의 뭔가 어떤 분쟁 흐름들이 계속 뭐가 불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저번 주에 좀 보면 하락이 좀 크게 나온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만들어졌고,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고, 오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었는데, 특이점이 보면 일단 신풍제약 같은 코로나 테마 관련된 기업들 쪽에서 치료제, 백신 테마 관련된 쪽에서 일단 대장에 꺾이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빠진 게 아니고, SK 케미칼 같은,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고 한 종목들은 좀 버티고, 신풍제약이라든가, 신풍제약 우선주, 신일제약, 요런 종목들은 하한가 잡히고 하는 흐름들이 보이고 하고 하면서, 저번 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일단 왜곡 흐름들이 만들어졌던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하고 자금이 좀 들어왔는데 요 부분들을 보면 삼성전자를 저번 주부터 되게 좀 많이 사는 흐름들이 보여요. 이거는 두 가지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휴대폰 사업부 쪽이 코로나 이슈로 경제 셧다운이 되고 뭐하고 하면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시그널들이 만들어지고 업황이 좀 꺾이는 흐름들이 보였는데, 회복할 때는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이쪽 사업부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강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인텔에서 이슈가 있었어요. 인텔에서 뭐를 못 만들겠다 뭐하고 하면서 이거를 오늘 보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TSMC가 급등이 진행되고 하면서 요 물량이 여기로 간다, 삼성으로 간다 해서 수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다 라고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지금부터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자금들이 수세적으로 들어올 수 있냐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공매도라는 게 멈춰져 있다 보니까 헤지펀드들은 보통 공매도라는 게 스탑되어 있으면 헤지펀드 자금 들어오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같이 가져가요. 함께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롱 포지션만 취하고 숏 포지션은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헤지펀드 자금은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지금 외국인 자금들은 뭐냐라고 보면, 이제 환율에 배팅하는 자금들이나 이제 장기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글로벌리 이제 리밸런싱을 취해가는 그런 자금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증시가 최근에 급하게 들어오고 뭐고 하면서 이게 이제 이머징 시장 쪽에서 좀 순환매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머징 시장을 이제 하나의 주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골고루 들어가는 중국 외에 다른 이머징 쪽으로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환율도 이제 달러 약세에 배팅하는 그런 자금들이 좀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주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이제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공매도가 해제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롱숏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 숏 포지션이라는 거는 하방을 뜻합니다. 하방에 배팅할 때 이거는 항상 숏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포지션이죠. 롱 포지션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식에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그냥 항상 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롱 포지션은 그냥 주식을 보유하는 포지션이고,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방에 배팅하는 포지션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상방 하방에 이제 섞어서 베팅을 해가면서 리스크를 이렇게 해지해가는
포지션들을 같이 취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라는 게 해제가 되고 왜곡이 없는 시장에서 좀 많이 운영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쇼 포지션이 막혀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어서 요 자금들이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들어오는 자금은 장기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장기 자금들이 계속 좀 받아주는 흐름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 외인 자금이 이제 수급이 지금 주체는 개인 자금이에요. 개인 자금이 이제 수급 주체인데, 이게 올해 이제 8월이든 12월이든 여기에서 어떤 노이즈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이제 무시하면서 시장은 계속 버텨주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노이즈들이 나오고 뭐하고 할 때 센티가 안 좋아지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센티가 안 좋아지면, 센티멘탈이 안 좋아지면 요 물량을 받아줄 거는 당연히 외인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기관을 수급 주체로 들어서기가 좀 힘들다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무슨 뭐 펀드고 뭐고 이런 데서 자금이 장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추세들이 보여요. 그동안 뭐 제대로 못 해줘가지고 수익도 제대로 못 내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매매성 그런 것들이 많아서 투자자들한테 장기적으로 수익을 갖다주는 펀드들이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실망감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기관은 장기적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려 그러면 연기금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해외 투자 포지션을 좀 줄이고 국내 투자 포지션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연기금 포지션을 보면 뭐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관보다는 개인과 외인이 수급을 주고받고 하면서 앞으로는 좀 움직일 가능성들이 몇 년 동안은 높지 않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쪽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는 2020년 7월 27일 월요일날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오늘 이제 제작한 영상이죠. 기업 가치가 주가에 입혀지는 과정을 이해를 하자. 기업 가치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산 가치가 일단 있겠죠. 자산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표를 볼 때는 PBR이라는 걸 이제 챙겨보고 1 밑으로 있으면 청산 가치보다 낮다라고 보통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성장 가치가 있을 거예요. 성장 가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볼 때 PER이라든가 ROE를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그런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 그래가지고 이 이익을 계산을 해봤을 때 성장률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 회사의 적정한 가치가 얼마냐 라는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데, 적정하다라는 가치는, 자, 현재 가치, 자산 가치를 현재 가치라고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 가치, 아까 이야기했던 성장 가치를 보면은 이제 미래 가치라고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적정 가치가 얼마냐 하는 부분에서는 뭐 합의 같은 게 이루어진 게 없죠. 그래서 사람마다 또 어떤 생각하는 주체마다 적정 가치에 대한 판단은 다를 거예요. 자, 5년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 다를 거고요. 10년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 다를 거고, 자, 2년, 3년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 다를 거고요. 당장 지금만 보고 지금 나와 있는 밸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사람도 물론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이 다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자, 2년, 3년 정도에 이제 이 미래 실적을 대입을 해서 이제 산출하는 방식을 이제 추구를 하고 그렇게 보통 설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 큰 이유는 없고요. 그냥 뭐 추정 가능한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제 추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 불확실한 부분들이죠. 추정은 자, 확실하게 나온 부분들이 아니고 요렇게 될 거다 라는 이런 컨센서스를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보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요런 걸 저는 위주로 이제 해가지고 주가는 항상 미래를 입혀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보면 6개월 정도보다 싸게 있는 구간에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고요. 자, 6개월 이상의 밸류를 반영했을 때는
버블이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뭐 적정 가치가 얼마다 하면서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저만의 이제 알고리즘을 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하는 툴이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정답이다는 아니에요. 그게 진짜 이 회사의 가치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잡아놓고 체크를 해보면 자신만의 이제 적정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설 섹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IS 동서 이제 수익 인증해 주시는 회원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자, 건설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좀 1년, 2년 전부터 계속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최근에 시장 흐름이 좀 좋아지고 뭐하고 하면서 제가 보는 가치주 섹터 단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쪽에서는 물론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해갖고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지고 했는데, 작년쯤에서나부터는 건설 섹터가 거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밸류 매력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뭐 한 주가가 제가 생각하는 구간에서 이제 100% 200%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 구간부터는 이제 더 밸류 매력이 생기는 섹터군들이 저는 이제 IT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아직도 건설 섹터가 밸류 매력이 가장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요게 지금 가치가 주가에 입혀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평생투자님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자, 평생투자님이 인증해 주셨고요. 멘토님 리딩 보고 절반 매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태평성대님도 수익 인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회원분들도 이제 좀 올려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거 영상을 오늘 장중에 이제 좀 만들어보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요 두 분이 인증해 주신 것들만 일단 가지고 나왔어요. 자, 절반 매도했습니다. 실적이 19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부진하다가 올해부터는 다시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자, 요런 코멘트들을 보면 태평성대님은 자, 기업 실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보유 종목이 수백 개 되시고 하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자주 이제 종목수를 많이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태평성대님과 평생투자님 같은 경우는 거의 카페 내에서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 종목수를 가장 많이 운영하는 회원분들의 좀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많이 올라오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종목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50개 종목을 운영을 하든 200개 종목을 운영을 하든 500개 종목을 운영을 하든, 만약에 50개 종목을 운영하는 분과 500개 종목을 운영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자, 500개 종목 운영하는 분들은 자, 50개 종목 운영하는 분보다 자, 10배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면, 자, 50개 종목 운영하는 분들이 수익률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지 않아요. 종목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수익률에 대한 차이는 섹터를 어떻게 가지고 있고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일단 어떤 부분들이 수익률이 더 좋다라고 이제 단정을 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목수를 압축했다고 수익률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늘렸다고 이제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장단점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본인의 성향을 찾아가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내가 종목수를 많게 운영할 거다, 적게 운영할 거다라는 거는 어떤 게 더 좋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게 더 편한가, 나의 성향이 어떤가, 라는 부분들을 체크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논문 뭐 그런 거에서 보면 20개 이상의 종목을 운영을 했을 때, 이런 얘기까지 하면 또 시간이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에 제가 보는 부분들은 따로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건설기업들의 이제 성장 모멘텀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건설기업들이 주가가 서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를 이제 왜 그런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적정 가치가 이제 4만원 정도 보여지고요. 자, 폐기물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 1위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폐기물 자회사가 있는데, 요 자회사가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회사 가치는 이제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본업 가치가 한 1조에서 2조 사이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요건 이제 현재 가치에 좀 기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여기다가 더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다 라고 해서 산출된 밸류 구간입니다.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은 요런 자리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요. 지금도 저는 담아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코멘트들을 드리고 있죠. 물론 한 10,000원 밑에서 담아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려와줄지 어쩔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IS 동서 같은 경우는 주식 부지 양성소에는 자 이제 가치주 섹터, 자, 비중이 다 차서 주식 부지 양성소에는 이제 추천을 못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수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이 남아있어서 이제 담았던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5월에 인선ENT라는 폐기물 업체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는 코엔텍이라는 폐기물 업체를 인수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뭐고 하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추천했던 시점은 4월, 5월, 6월 달에 이제 추천을 했던 기업이고, 이제 요게 작년으로 이제 넘어가고 하게 되면 태형건설이나 IS동서보다 밸류 매력이 높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먼저 채워놨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추적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 덜 담아놓은 기업들 중에 밸류 매력이 남아있고 높게 책정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업을 좀 내부적으로 조금 더 담으려고 그렇게 좀 이제 분석을 추적 분석을 해나가고 있는 쪽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월 달에가 이제 2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되는데, 실적 발표 같은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8월까지가, 자, 요 이후부터는 좀 저는 가치주 섹터 비중을 늘려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저는 이제 건설 섹터하고 금융 섹터가 지금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요런 쪽 위주로 지금은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폐기물 자회사라는 게 이 태형건설이라는 회사에 지금 생긴 건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게 아니죠. 1년 전도, 2년 전도, 3년 전에도 가지고 있던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부각되고 하면 이슈가 뜨거울까요? 슬슬 주가를 만지는 세력들이 언론에다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원래 갖고 있던 회사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보면은 폐기물 관련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부각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IPO를 한다든가 매각을 하게 되면 돈을 더 받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입혀지고 있다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도 주가 부양을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 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슬슬, 뭔가 흐름이 잡히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건설 섹터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지금부터도 아직도, 좋은 기회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아무도 쳐다보진 않고 있어요. 이쪽 섹터는 쳐다보질 않고 있어요. 지금 관심 있는 섹터는,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있는 sek터는, 자, 디지털, 그린, 자, 바이오. 이 세 가지 키워드예요. 바이오는 코로나, 자, 그린 뉴딜은 뭐 풍력, 그리고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뭐 언택트, 뭐 해가지고 요 세 가지 키워드가 관심이 많이 쏠려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이쪽을 빼고 저희는 지금 계속 리밸런스 포지션들을 취해가고 있어요. 이쪽은 팔거나 줄이고 갖고 있으면 다른 쪽으로 리밸런스 포지션들을 취해가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에서 다시 시들 때까지. 이쪽이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저도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 무조건 10년, 20년 보면 가겠죠. 그리고 그린 뉴딜. 자, 유럽하고 미국에서 막 이야기한 거 보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디지털 뉴딜.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 산업이라든가 이제 비대면.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필요 없는 산업 생태계가 인간이 필요 없는 산업 생태계가 장기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디지털이라는 요 어떤 키워드에 관련되는 기업들도 장기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단기적으로 관심이 몰려있다 보니까 다른 섹터보다 비싸다는 거죠.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저렴한 섹터를 사서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신규 편입 포지션들을 보기에 부담인 섹터분들인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있다 보니까. 대중과 엇박자를 타는 투자가 항상 대중과 거꾸로 해라. 제가 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과 반대되는 포지션들을 취해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다들 디지털, 뭐 그린 뉴딜, 언택트, 바이오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쪽을 빼고 다른 쪽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범양건영이라는 회사가 이제 뭐 토목 관련된 그런 뭘 하는 회사인데, 자, 세종시라는 테마에 뭐 엮였어요. 우리나라 무슨 뭐라 그래야 돼? 국회라 그래. 아니, 그걸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걸 뭐 이제 세종시로 옮기겠다. 요런 이슈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죠. 서울 쪽으로 쏠림이 지금 발생하는 부분들이 보이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 수도? 수도를 이렇게 바꿔갖고 이 쏠림을 해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되게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이렇게 되면 흐름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뀌어서 이제 진행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또 이제 분배되는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냐면 이제 뭐 충청도든지 어디든지 해갖고 세종시가 이제 충청에 있으니까, 그럼 그쪽으로 만약에 수도를 옮기고 뭐하고 하면 기업들 유치해서 잘 나가는 기업들 그쪽에다 쫙 깔아놓고 뭐하고 하면 당연히 인구가 어떻게 옮겨가는 흐름들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짜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제 아무튼간 요런 것들에 대한 이제 테마 흐름들이 붙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런 테마가 붙었을 때 기분 나쁜 거는 이제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좀 뭔가 부정적인 시그널을 남겨줬어요. 대주주가 일단 지분을 팔았다는 거는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대주주가 지분이 팔았다고 주가가 꺼지고 막 그러진 않아요. 자, 세원이라는 기업도 보면 저번에 이제 수익 스토리에서 영상에서 올려드린 적이 있는 종목인데, 대주주 이제 뭐 지분 매각 이야기가 나오면서 훅 꺼졌다가 그 자리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이렇게 나왔죠. 물론인데 요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대주주가 지분을 계속 팔아버린다거나 뭐라 해버리면 나중에는 결국 뭐 꺼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디까지 갖다 꺼질지 모른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범양건영 같은 기업도
자, 이제 추천 자리는 이제 요 정도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빠르게 올라왔어요. 빠르게 올라오면서, 요런 테마 흐름들이 뭔가 붙고 있고, 계룡건설도 저번주 금요일에 갑자기 상한가 뚝 바뀌었죠. 그러면서 세종시 테마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코오롱 글로벌도 여기서 빵 튀었을 때 보니까, 뭐, 그린 뉴딜 테마 해가지고, 과거에, 뭐, 풍력단지가 태양광단지가 뭔가 참여를 했다. 라는 이슈들이 붙으면서, 순환매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건설 섹터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섹터는 지금 일단 밸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뭘로든 그냥 이슈 붙여서 끌어올려 놓으면 이게 합리적인 관점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테마 흐름을 붙여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 주가가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된다는 거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슈를 붙여서 끌어올려 놓으면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지 뭔지를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근데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슈를 붙여서 올린다 그래도 얘가 얼마짜리야 라는 기준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4만원짜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서는 어디선 밑에서는 적극적으로 편입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테마가 붙어서 투기 흐름이 붙었어. 그러다 훅 꺼져. 그럼 여기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가치가 이제 4만원인데 3만원까지 왔다가 투기 흐름이 붙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7,000원에서 3만원까지 투기 흐름이 훅 올라와도 전부 팔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투기 흐름이 붙었다 훅 꺼져갖고 이게 다시 뭐 5,000원이 빠지든 뭐 1만원이 빠지든 2만원이 빠지든 해도 어디서부터 내가 사야지? 라는 어떤 이런 기준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야. 기준점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이오와 밸류가 잡혀있는 테마와 자, 성장 테마와 다 흐름들이 다른 거예요. 저평가된 섹터군에서 종목에서 이제 테마가 붙으면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면 됩니다. 우리 밀리면 더 사면 돼요. 왜? 기준점이라는 거를 딱 이렇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라는 걸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더 올라가서 밀리든 지금 자리에서 밀리든 자,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다시 사봐야 되겠다. 담아봐야 되겠다. 라는 기준이 있겠죠. IS 동서 같은 경우는 3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다시 추천을 드릴 거예요. 태양건설 우선주 같은 경우는 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다시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은 적정가치 부분까지는 일단 보유를 해보면서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뭐 일단 그렇다. 이렇게 한번 어떤 섹터가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될 때는 어떤 시그널들이 나와요. 그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아니잖아요. 뭐 자회사라든가 가지고 있던 유보금을 어떤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 자, 지금 이제 건설 섹터 중에 HDC 산업개발이라는 기업을 볼게요. HDC 그냥 산업개발이 아닌데 중간에 무슨 이름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아무튼간 지금 아시아나 인슈 이슈가 붙어있는 자, 이 기업의 밸류가 얼마다 라고 이제 체크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래저래 일단 전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자, 포기한다 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항공업황이 굉장히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승자의 저준 여전 이런 얘기들이 막 붙고 있잖아요. 계약금을 날린다 그래도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인수를 한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조건으로 인수할 리가 없거든요. 새로 만약에 다시 인수 의사를 비추고 하면서 한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매각하기로 했었던 그 조건에서 플러스 알파가 붙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뭐 채권단이라든가 뭐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무언가 뭘 얻어내서 만약에 인수를 한다. 그래도 이거는 긍정적으로 주가에 입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입혀지면서 주가가 막 극심한 저평가까지 흘러내린 기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아나가 이제 지금 매각 물건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인수를 하든지 간에 인수를 안 하든지 간에 어떤 것들이 결정이 나게 되면 요거는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인수를 포기한다 그래도, 아시아나 인수를 포기한다 그러면, 야, 이거 위험이 이제 없어. 라고 생각해서 주가 튈 수 있는 거고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하는데 돈이 뭐 5조 들어가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부담이 얼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3조로 준다든지 2조로 준다든지 아니면,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협상해 내가지고, 뭐 기존 조건보다 좋게 이제 뭐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게 되면, 굉장히 주가에는 긍정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적정 가치를 함출해 보면 많이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다 있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 섹터를 보면 이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그널들은 이런 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자회사를 상장할 거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무슨 뭐 인선 ENT랑 코엔텍을 인수하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를 이제 반영을 받는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본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자,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들이 먼저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지금 저금리 시대고 뭐고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들고 있어 봐야 필요가 없어요. 돈을 많이 들고 있어도 주가에는 녹아들지 않아요. 왜? 이자가 낮기 때문에. 현금으로, 그러니까 현금 가치가 똥값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투자라든가 뭐 어떻게 배당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 자산주들은 그런 이슈를 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모멘텀들이 없었는데 자, 이렇게 모멘텀을 붙이는 거죠. 어떤 테마 흐름을 붙인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붙이면서 지금 또 이제 붙을 수 있는 부분들이 보면 SOC 투자는 이제 아직은 발표가 안 되고 뭐하고 하고 있는데 돈을 푸는데 처음에는 이제 힘들어 다 죽겠으니까 구제금융식의 돈을 푼단 말이에요. 어떤 리스크가 터지면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100만원씩 나눠줄 테니까 니네들이 이거 소비해갖고 자영업자들 좀 살려줘. 뭐 요런 거 이제 돈 풀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세금 줄여줄게. 무슨 뭐 해라 뭐 이런 거. 지금 힘드니까 일 다 힘드니까 세금 줄여줄게. 그거 갖고 소비 좀 해. 요런 식으로 보통 들어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이 들어갈 때. 그 다음에는 자, 투자로 가닥을 잡아요. 자, 경제가 조금 올라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자,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뭐 요런 것들. 그러면 일자리를 늘리기 가장 좋은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뭐 요즘 최근에 보면 뭐 공급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야, 공급이 부족해갖고 이제 뭐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공급은 끌어올리지도 않고 맨날 이제 뭐 다주택자 뭐 세금만 떼어갖고 주가 이제 뭐야 집값이 내려가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냥 화폐 가치가 똥값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집값 올라가고 뭐하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부채가 과다하기 때문에 자, 인플레 시대로 이제 다시 돌아서고 뭐하고 이게 안 올 것 같죠? 야, 10년 동안 인플레 온 적이 없어.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다시 이제 바뀌게 되면 이 부채는 이거 리스크로 변합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폭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어느 정도 선이 적정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이걸 잡으려 그러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물가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는 금리가 가장 확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어떻게 긴축 정책으로 다시 끌고 가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버블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넘어올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갔던 시점을 이제 우리가 과거의 흐름들을 딱 보면 2008년도 이전으로 가는 거죠. 그때 보면 전 세계가 이제 화랑이고 뭐하고 했을 때, 전 세계 시장이 이제 뭐 버블로 진행이 됐을 때 2007년도까지 버블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니까. 자, 2007년도까지 리스크가 있을 때 뭐 2001년 뭐 이제 9.11 사태 그리고 1998년 IMF
그리고 2003년 이라크 전쟁. 자, 이런 걸로 눌러놓고 뭔가 리스크가 잔뜩 입혀졌다가 이 리스크들이 해소되면서 2007년도까지 뿜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물가 겁나 올라가고요. 금리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근데 금리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하향 추세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뭐하고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가장 강했던 게 뭐였냐 이거예요. 금융, 건설, 철강. 이 중에 건설 금융 섹터가 가장 강했어요. 이런 흐름들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긴 텀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될 거다. 나는 보장은 없죠. 이게 미래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이제 현재 가치가 많이 싸요. 근데 이제 미래 가치가 많이 불투명하죠. 이제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자, 미래에 보면 지금 이제 뭐 그래 나중에 이제 인구 줄고 집값 만약에 20년 떨어지고 하면 건설 기업들은 뭐 먹고 사냐? 지금 주택 시장이 좋으니까 주택을 짓는 거예요. 주택 시장이 안 좋으면 뭐 할까요? 다른 거 한다니까요. SOC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해저 터널을 뚫니 무슨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태양광 설치를 하니 그런 거 다 누가 하는데요. 친환경 무슨 뭐를 만드니 뭐 이런 것도 다 누가 하는데 그거 다 건설 회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뭐 집값이 떨어진다고 건설 회사들이 다 죽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요. 물론 만약에 거기에 대응을 못하는 회사들은 주택 비중만 이제 뭐 주택 건설 비중만 이제 너무 높고 막 이런 회사들은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망할 수도 있겠죠. 이제 뭐 근데 그런 회사들은 망하고 없어진다 그래도 기업들은 항상 리스크를 벗어나고 자기들이 살아갈 길을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직도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흐름은 굉장히 추세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런 흐름들은 이제 지켜보면 이제 시간이 결론을 내주겠죠. 아직도 저는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좀 섞어주면 투자 성과에 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